네, 안녕하십니까. 입법조사처의 박선권 조사관입니다. 국회에는 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그런 게 상설 이제 위원회로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저출산 특위가 이제 구성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조사처에서는 여기 이제 뭐 이윤진 교수님이나 아까 박기남 총장님이나 그런 이제 기관들에서 만들어냈던 자료들을 조사해서 의원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또 연구기관 또 교수님들의 자료를 이렇게 주로 이제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제 국회 의원이나 위원회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필요한 경우에 아주 짧은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김동석 교수님 이제 발표문을 보면서 발표문과 관련해서 이제 느낀 몇 가지 것들을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 증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청년들이 이 결혼과 출산을 삶의 위험 아니면 큰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다.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갖고 있죠. 가장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는 나라이고, 그만큼 관행적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어떤 자기들이 면밀한 삶의 계획에 따라서 혹은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아이를 더 낳겠는다든가 이런 현상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혼인을 통한 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범주에 이제 다른 나라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연구 자료나 보고서에서 비혼이나 만혼을 어떤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혼 만혼 추세는 1970년대 이후로 세계적인 추세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만 특별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자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혼인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 1을 보시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급격하게 낮아져 왔다는 건 이제 있지만, 어쨌든 현재에도 이게 이제 2016년 자료인데 한 1, 2년 뒤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적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도 사실 OECD 평균하고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긴 하지만, 그림 3을 보시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 남성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는 2년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회생활 진입 이후에 결혼 연령이 늦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출산 평균 연령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늦은 편인데, 사실 이 수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평균 연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이제 다음에 두 가지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4를 보시면 이제 연령 집단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0에서부터 이제 15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2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 출산율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낮죠. 이건 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대에서 이제 29세 사 20대가 연령이 이제 출산율이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뾰족한 형태의 세모 형태,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출산이 적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20대에서 29세 사이에 결혼도 적고 출산도 적고 한 그런 상태. 이제 그것이 평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혼인을 통한 출산이라는 게 이제 명백한 상황에서 이제 그림 이제 5를 보시면 비혼 출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OECD 평균이 한 40% 안팎이 되고, 한국하고 일본이 1, 2%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아주 낮은 비중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박기남 사무총장님이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비혼과 관련된 어떤 지원 혹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그것은 뭐 인권의 측면이라든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확대돼야 할 부분은 맞지만, 이게 이렇게 견고한 그 비혼 출산 비율,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낮은 비율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정책 대상 영향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저는 조금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국은 20대 출산율이 낮고 또 극히 낮은 그 비혼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혼 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그런 걸 가지고서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문제점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생산인구 건수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수축사회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한동안 회자된 용어인데, 보육이나 교육이나 국방, 노동, 뭐 사회보험, 재정, 향후 노인복지까지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해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임박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앞으로 그 특히 이제 그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보육과 교육 혹은 돌봄을 확충하는 과정인데, 확충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임박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995년까지 한 70만 명대 이제 아동이 태어나다가 2002년이 되면 40만 명대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2015년부터 급감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27만 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이제 계기가 오는데, 40만 명대에 돌입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학에 입학할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15년이 지나면 다시 20만 명대의 이제 아동들이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그 뭐 한 4분의 1씩 혹은 3분의 1씩 인구가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개혁 문제는 굉장히 큰 갈등,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제 전반 그 청년들의 어떤 기회라, 요것에 상당히 이제 뭐 의미 있는 이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분포를 보면 70만 명대 이상이 태어났었고, 요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이 되면 이제 40만 명대 완전히 이제로 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7, 8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995년 이후에 코호트가 이제 결혼 출산 인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합계 출산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가 이제 마지막 어떤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그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더라도 국가 간 비교가 무척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그 제한된 샘플을 가지고 그 비교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일반적인 원인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에 대한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의 양상이 어떠냐, 그 내용 부분에서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양상은 지금 결혼과 출산을 보면 철저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혼 자체가 소득 분위로 보면 정비례하고 있어요. 그 남성과 여성을 여성은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하여간 남성은 완벽하게 정비례하고 있고, 여성은 조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까지를 최초점으로 해서 정비례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거의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건 뭐냐면, 대략 한 6분이나 7분위 이하에서는 절반도 결혼을 못하고, 한 7분위 8분위쯤 가야지 한 3분의 2 정도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결혼이 선택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구조화된 선택이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구조화된 선택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걸 제약하는 게 굉장히 많다. 출산도 사실은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모든 분위에서 그
불만 건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소득분입을 비중을 보게 되면은 그 저소득층 뭐 2분위에서 한 5, 6분위까지는 그 비중조차도 떨어지고 있고 7, 8분위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약간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2, 3분위의 최저분위랑 7, 8분위의 최고분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배수에 달하는 출산 비중이. 그래서 이 원인을 어떤 하나로 잡기 어려울 때 그 양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결혼과 출산이 완벽하게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걸 갖다가 건너뛰고서 문제를 해결이 무척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적해 주신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의무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용보험 제적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최근에 이제 이게 이 육아휴직 자체가 고용보험 제정에서 끌어왔다는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용보험 제정 중에서 실업급여를 가지고 일부 쪼개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고용 상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실업급여 자체에 소요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출산육아휴직 부분도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가에서 별도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서는 확대하는 게 무척 어렵다. 특히 아까 이제 이은정 교수님 말씀대로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부문의 정규직 이외에는 쓰기 어려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퀘벡이나 그 스웨덴의 그 부모보험 형태를 통해서 모든 출생아한테 좀 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무척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인구 담당 부처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럼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면 이제 그 참고로 해놓은 것처럼 국민의 수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주거 이제 사교육 부문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해마다 매달 나오는 고용활동 형태 부가조사를 보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임금 차이부터 모든 조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고용 불평등, 고용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문제. 뭐 주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앙등하는 그 가격. 또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수요인데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일자리 주거에 대한 약간의 지원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에서의 차별 문제, 주거 가격의 하향 안정화 같이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 문제고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그 부처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출산고령사회나 단하라든가 혹은 단일한 어떤 부처가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 기능의 관건이 있다. 이런 큰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관심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한 교육, 효용성 미지수 요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좀 뭐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육에서부터 나중에 결혼까지 삶 자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이고 한 번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은 사실 그 부활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제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은 나의 삶의 안전이죠. 나의 경제적 안전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 내에서 세대 간의 그 리스크 혹은 비용으로 그 판단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그런 요인들을 갖다가 좀 이제 해소해 나간 쪽으로 본다면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제 가족 지원 부분은 당연히 이제 OECD 평균까지 가야 될 테죠. 이제 뭐 OECD 평균의 지금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확대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밖의 부분, 그러니까 비예산 정책으로서 고용 불평등이라든가 주거 안정이라든가 또 사교육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내 삶의 양극화, 청년들의 삶의 양극화, 고용에서의 어떤 그 양극화, 주거 형태에서의 양극화, 또
미래의 내 자녀가 또 그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이런 문제를 같이 다뤄줘야만 뭔가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그런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상으로 마치겠습니다.